정이야, 거기 서. 한강다리 난간에 손을 올린 할머니의 귀에 40년 전 죽었다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고급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철수 씨의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1,2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에 날리고 집에서조차 쫓겨나 한강다리에 선 72살 박정희 할머니.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베트남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던 남편이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40년간 기억을 잃고 미국에서 수백억 자산가로 성공한 남편. 교통사고 후 되찾은 기억 하나로 아내를 찾아 한국 땅을 밟은 그날. 아내는 다리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적 같은 재회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할머니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사기범들에게는 어떤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낡은 연립주택 지하 반지하 방에서 72살 박정희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할머니는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아야 했어요. 병원비가 아까웠으니까요. 아이고, 허리야. 할머니는 신음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 하나와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어제 저녁도 굶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닫았죠. 거실 벽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 할머니의 남편이었어요. 40년 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혼자 2 자녀를 키워야 했죠. 여보, 오늘도 힘든 하루네요. 할머니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에게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철수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5살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죠. 할머니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보훈연금 통장과 국민연금 통장이었어요. 매달 보훈연금 8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죠.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월세 200만 원을 내려면 2달치 연금을 모아야 했어요. 하지만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죠. 그때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꺼내 쓰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이런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정부 보훈처입니다. 박정희님께 지원금 3천만 원이 지급 예정입니다.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보훈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아, 그래. 보훈 보상금이구나. 할머니는 몇 년 전 보훈처에서 전몰 군인 유가족 보상금 제도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야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의심 없이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훈처입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보훈처 지원금 담당 김민수입니다. 박정희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네, 맞습니다. 전몰 군인 유가족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남자는 매우 공손하고 친절했습니다. 할머니는 안심하고 남자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먼저 통장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잠시만요. 할머니는 통장을 꺼내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도 알려줬죠. 남자는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비밀번호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 입력해야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정부 시스템이라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보훈연금 통장과 국민연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습니다. 남자는 친절하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3천만 원이면 밀린 월세도 내고 무릎 수술도 받을 수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죠. 여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 이제 조금 살만하겠어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진 속 철수 씨도 할머니를 향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사기꾼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든 사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보훈연금 8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그리고 적금 통장에 1,200만 원까지 모두 사라지고 있었죠.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3천만 원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차서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려고요. 할머니는 들뜬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는 버스를 타고 20분 거리였어요. 은행에 도착한 할머니는 ATM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죠. 화면에 잔액이 표시되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잔액 0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1,200만 원이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다른 통장도 확인해 봤어요. 보훈연금 통장도 국민연금 통장도 모두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당황하며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은행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죠. 제 통장에 돈이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행원은 할머니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어젯밤 11시에 전액이 인출됐네요. 온라인으로 타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안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제 누군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기억이 떠올랐죠. 보훈처에서 전화 와서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행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그건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죠. 은행 로비 의자에 앉은 박정희 할머니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은행원이 물 한 잔을 건넸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르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혹시 범인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은행원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근처 파출소로 향했죠. 파출소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맞아줬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상황을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컴퓨터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요.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대부분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게 제 평생 모은 돈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파출소를 나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할머니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월세 200만 원을 낼 돈이 없었어요.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죠. 딸 은경이는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은경이는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도와줘야 할 처지였죠. 아들 민호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최근 망했습니다. 빚만 5천만 원이 남았어요. 민호 부부는 지금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죠.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은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경아,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사기요? 무슨 사기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엄마 통장에 있던 돈 다 사라졌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은경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엄마, 미안한데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알아.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할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힘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할머니는 사진을 향해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40년 동안 혼자 버텨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박 할머니,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또 그 소리예요? 지난달에도 늦게 냈잖아요. 이번엔 안 되겠어요. 집주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요. 제가 곧 마련할게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안에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다른 세입자 찾아야 해요. 집주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안에 2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할머니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대출 자격이 안 됐죠.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통과 계란 하나가 전부였어요. 쌀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계란이 익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계란 후라이를 밥 위에 올려 먹었어요. 소금도 간장도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참아야 했죠. 밥을 먹고 나니 더 허무했습니다. 할머니는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노인층 피해가 심각합니다. 할머니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도 그 통계에 포함된 것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을 뒤져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3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걸로 일주일을 버텨야 해.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에 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했죠.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악몽을 꿨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는 꿈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죠. 새벽 4시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지는 않았지만 이럴 때는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느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한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그 사이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며 버텼어요. 아침 저녁으로 빵 한 조각과 물로 연명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집주인은 매일 전화를 걸어 월세를 재촉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까지 월세 못 내시면 짐 싸서 나가셔야 합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이미 새 세입자 구했어요. 내일 오후까지 방 비우세요. 집주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자녀들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었습니다. 딸은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아들은 처갓집에 신세지고 있었죠. 할머니는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젊은 여자 사회복지사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할머니, 노인 쉼터에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임시로 머물 수 있어요. 쉼터요? 네, 거기서 당분간 지내시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쉼터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는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옆 벤치에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남루한 옷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남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나도 저렇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낡은 이불이 전부였어요. 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메고 방 안을 둘러봤죠. 10년 넘게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비좁고 습했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이제 그 집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진 속 철수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가방을 들었어요. 밤 10시,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할머니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11월 초였지만 벌써 추웠어요. 할머니는 얇은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어디로 가지?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지하철역 벤치에서 하룻밤 보낼까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한강 방향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한강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에는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다리 중앙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멈춰섰습니다. 난간을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할머니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이 손에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곁으로 갈게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할머니는 난간 위로 발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정희야, 거기서!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발을 멈췄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칠순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불빛에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했어요. 그 얼굴은 40년 전 떠난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철수? 할머니의 입에서 가늘게 남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희야, 나야, 철수야. 남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럴 리 없어요. 당신은 죽었어요. 40년 전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랐어. 기억을 잃었었어. 하지만 이제 다 기억났어. 남자는 할머니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또렷하게 비쳤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매와 콧날은 분명 철수 씨였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자가 재빨리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남자의 품에서 할머니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쓰던 향수 냄새였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그래, 나야. 내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남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서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많아졌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지만 분명 철수 씨였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전사통지서도 받았는데? 긴 이야기야. 일단 여기서 나가자. 추워. 남자는 할머니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할머니를 감싸 안았어요. 남자는 할머니의 가방을 들어주고 함께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아래 주차장에는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차가 당신 거예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차야. 타. 운전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 보는 고급차에 올라탔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정희야, 나 좀 그만 봐. 부끄러워. 남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철수 맞아요? 맞아. 내가 증명해 줄게.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어요. 이건 내가 당신한테 준... 출전하기 전에 네가 준 군번줄이야. 평생 품에 지니고 다녔어. 할머니는 군번줄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요. 차는 강남의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호텔을 올려다봤어요. 반짝이는 유리창과 화려한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이야. 들어가자.
이철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이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응, 고마워. 철수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님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라고요? 응,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위로 올라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철수 씨는 맨 끝방으로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카드키로 문을 열자 엄청난 크기의 스위트룸이 나타났습니다. 거실만 할머니가 살던 집보다 넓었어요. 어머나.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가구들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앉아, 정희야. 철수 씨는 할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철수 씨,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전사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긴 이야기야. 천천히 들어줘. 철수 씨는 4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터에서 폭격을 맞았어.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땐 프랑스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지. 그래서요? 기억을 완전히 잃었어. 내 이름도 가족도 한국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나를 돌봐줬어. 신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 군번줄만 쥐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럼 어떻게? 선교사 부부가 나를 입양했어. 존 리라는 이름을 줬지.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갔어. 철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했어.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 하버드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졸업 후에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를 창업했어. 운이 좋았어. 회사가 크게 성공했지. 그럼 지금은 그 회사 회장이야. 자산이 수백억 원 정도 돼.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남편이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니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철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항상 뭔가 빈 곳이 있었어. 밤마다 꿈을 꿨지. 한국어로 누군가를 부르는 꿈이었어. 정이야, 정이야 하고 계속 불렀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매일 밤 당신 꿈을 꿨어요. 미안해, 정이야. 정말 미안해. 철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잠시 후 철수 씨는 눈물을 닦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머리를 크게 다쳤지. 어머,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입원했어.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어. 기억이요?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 너의 얼굴, 우리 결혼식 날, 베트남으로 떠나던 날. 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기억나?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희와 철수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전쟁터에 갈 때 품에 넣고 갔어. 폭격을 맞았을 때도 이 사진만은 놓치지 않았나 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품속에 있었어.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나도 똑같은 사진 가지고 있어요. 매일 보면서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나도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어.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지. 철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 바로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이 사진 한 장이 유일한 단서였지. 그래서 나를 찾았어요? 응, 3개월이 걸렸어.
네가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냈지. 오늘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한강다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리 위에서 네 모습이 보였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차를 세우고 내렸지. 그런데 네가 난간에 서 있는 거야.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놀랐어. 조금만 늦었어도. 미안해요, 여보. 나, 나 너무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 집에서 쫓겨난 것,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철수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사기꾼들, 절대 용서 못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철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정이야,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할머니는 철수 씨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40년간 혼자 버텨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철수 씨는 호텔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얼마 후 푸짐한 음식들이 도착했어요. 먹어, 정이야. 많이 배고플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내가 먹여줄게. 철수 씨는 직접 수저로 밥을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줬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받아 먹었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사실 할머니는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려 음식 맛이 짜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철수 씨는 할머니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고마워요, 여보. 할머니는 푹신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남편 곁에서 잠드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정희 할머니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어젯밤 일이 기억났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철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응, 알았어. 바로 처리해줘. 철수 씨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잘 잤어?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행이다. 아침 먹자. 테이블 위에는 호텔 조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철수 씨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정이야, 오늘 변호사를 만날 거야. 변호사요? 응, 네가 당한 사기 사건을 처리하려고. 그리고 밀린 빚도 갚아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니야, 범인들을 꼭 잡아야 해. 너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말이야. 철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0시, 변호사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이 회장님. 김 변호사입니다. 고마워요, 김 변호사. 이분이 제 아내 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를 들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겠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범인을 꼭 잡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철수 씨는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점심 무렵, 철수 씨는 할머니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여보, 여긴 왜 온 거예요? 옷 사러 왔지. 네 옷이 너무 낡았어. 괜찮아요. 이 옷도 충분해요. 아니야, 새 옷 사야 해. 철수 씨는 명품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 보는 비싼 옷들에 놀랐어요. 이건 너무 비싸요. 괜찮아. 마음에 드는 거 골라.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단정한 한복 한 벌을 골랐습니다. 철수 씨는 그 외에도 정장, 코트, 신발까지 여러 벌 샀어요. 이렇게 많이 살 필요 없는데? 정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녁 무렵, 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네, 김 변호사? 어떻게 됐어요? 전화를 받던 철수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잡았어요?
할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철수 씨를 바라봤어요. 좋아요. 바로 갈게요. 철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범인들 잡았대. 정말요? 응.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아지트를 급습했어. 주범과 공범 5명을 모두 체포했대.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야 해. 두 사람은 서울 중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형사가 두 사람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범인들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에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주범 이모 씨와 공범 4명입니다.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의 남자들을 바라봤습니다.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저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중국에 본거지를 둔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국내 조직원들을 검거했습니다.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회수했습니다.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서...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철수 씨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돈은 내가 채워줄게.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범인들은 곧 기소될 예정입니다. 재판에서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맙습니다. 철수 씨는 형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철수 씨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정희야, 이제 마음 놓아도 돼. 범인들은 벌을 받을 거야.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이제 앞만 보고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는 할머니를 부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여긴 왜 온 거예요? 새 집 구하러 왔지. 집이요? 응, 이제 네가 살 집이 필요하잖아. 부동산 중개인은 철수 씨를 보자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 회장님, 어서 오세요. 준비해둔 물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개인은 여러 아파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이었어요. 이건 너무 비싸요. 할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돼야지. 결국 서초구의 30평대 아파트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만 3억 원이었어요. 철수 씨는 망설임 없이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사는 다음 주에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며 할머니는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큰 집은 필요 없어요. 정희야, 우리 자녀들도 놀러 와야 하잖아. 그리고 나도 여기서 살 거야. 정말요? 이제 한국에서 살 거야. 미국 회사는 정리할 생각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 씨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40년을 떨어져 살았으니 이제는 평생 함께 있어야지.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걸었습니다. 서울 거리는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어요. 일주일 후, 박정희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거실, 따뜻한 온돌방, 햇빛이 잘 드는 창문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여보,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집이야. 철수 씨는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도 모두 새 것으로 장만했어요. 거실 벽에는 40년 전 결혼식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정희야. 철수 씨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먼저 딸 은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경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집으로 좀 와줄래?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좋은 일이야. 와서 얘기하자. 은경이는 반신반의하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민호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했어요. 오후 3시, 은경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앞에서 은경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야. 들어와.
은경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거실에서 철수 씨가 나왔습니다. 은경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 경계했어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경아, 이분이 네 아버지야. 네? 은경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살아계셨어. 할머니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은경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은경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철수 씨를 바라봤어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은경아, 나야. 네 아버지 이철수야. 하지만 저는 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은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철수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은경이는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은경이는 철수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만난 아버지와 딸이었어요. 1시간 후 아들 민호도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은경이보다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민호에게도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래, 민호야. 나야. 철수 씨는 민호를 깨어났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살아계셨네요. 가족 4명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철수 씨는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너희 어머니 고생이 많았지? 은경이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우릴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어요. 알아. 미안하다. 내가 곁에 없어서.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철수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철수 씨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도와주고 싶다. 은경아, 시댁 문제로 힘들다며? 네,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한테 들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딸이 힘든데 아버지가 도와야지. 철수 씨는 은경이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사업이 안 됐다며? 네, 빚만 많이 졌어요. 빚은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새 사업 자금도 대줄게.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왜 안 돼? 너는 내 아들이잖아.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가 그리웠는데 이제야 만났어요. 저녁이 되자 철수 씨는 가족들을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네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의 재회를 위해. 철수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경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기적 같아요. 아버지를 만나다니. 그러게, 엄마도 믿기지 않아. 이제 행복하시겠어요. 응, 이제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철수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정희야, 무릎 아프지 않아?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 치료를 받으니까요. 철수 씨는 할머니를 최고의 정형외과에 데려가 무릎 치료를 받게 했어요.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 너를 다시 만난 게 기적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미소 지었어요. 그날 오후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회장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부인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수 씨는 할머니에게 재판 소식을 전했어요. 정희야, 다음 주에 법원에 가야 해. 네, 알았어요. 할머니는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씨가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재판 당일 두 사람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는 범인들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피고인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는 금액입니까?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훈연금과 국민연금 통장도 비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철수 씨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검사는 피고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엄벌을 구형합니다. 재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물었어요. 주범 이모 씨가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잘했어, 정희야. 떨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 범인들은 벌을 받을 거야.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주범에게 징역 7년, 공범들에게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했어요. 정의가 승리했어. 철수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면 돼. 법원을 나오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보,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무슨 뜻이야? 저처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노인들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어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재단을 만들자. 재단요? 응,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거야.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자금을 대고 너는 이사장을 해. 제가요? 응. 네가 피해자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재단 설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했어요. 재단 이름은 희망나눔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철수 씨는 재단 기금으로 10억 원을 출연했어요. 여보, 이렇게 큰 돈을... 괜찮아.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거야. 재단 사무실은 강남에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사 3명을 고용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보이스피싱 피해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예방교육이었어요. 할머니는 직접 노인정을 방문해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속지 마세요. 정보기관은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생생한 경험담은 많은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어요. 재단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할머니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TV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박정희 할머니, 재단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그 고통을 아니까 다른 분들을 돕고 싶었어요. 남편분이 40년 만에 돌아오셨다고요? 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인터뷰 영상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재단으로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도왔어요.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70대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사연을 털어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재단은 그 할아버지에게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도 연결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은 거야. 철수 씨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여보, 나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처음이에요. 좋아 보여. 생기가 도네. 그래요? 정말 즐거워요.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젊어 보였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벌써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도왔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철수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거예요. 건강하십니다. 무릎도 많이 좋아졌네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며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40년 동안 못 갔잖아. 이제 가야지.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로 갈까요?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그럼 제주도 어때요? 신혼여행 때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좋아, 제주도로 가자.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할머니는 처음이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철수 씨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1시간 후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와, 날씨 좋다. 할머니는 팔을 벌리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성산일출봉, 우도, 한라산까지 유명한 곳들을 모두 다녔어요. 여보, 너무 예뻐요. 그래?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저녁에는 바닷가 근처 펜션에 묵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여보, 파도 소리 들려요? 응, 듣기 좋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정희야,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결혼 반지야. 40년 전에 못 줬잖아.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 씨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박정희, 나와 결혼해 줄래요? 우리 이미 결혼했잖아요. 알아. 그래도 다시 프로포즈하고 싶었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철수 씨는 할머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40년 동안 날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나도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여행 내내 행복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딸 은경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할머니는 은경이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은경이는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다음 날 재단 사무실로 출근한 할머니에게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TV 촬영팀이 옵니다. 촬영이요? 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재단 활동을 취재하고 싶대요. 오후에 촬영팀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인터뷰에 응했어요. 이사장님, 재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피해자분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볼 때요. 저도 그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분들 마음을 알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사기 예방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촬영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주에 방송될 예정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재단으로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후원 신청도 급증했어요. 이사장님, 후원금이 이번 달만 3천만 원이나 들어왔어요.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방송 효과가 대단해요. 할머니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뻤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단이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네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당신 덕분이죠. 당신이 없었으면 재단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함께 만든 거야.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희망나눔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단체가 됐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희 이사장님,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표창이요? 네, 사회공헌을 인정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남에게 칭찬받은 적이 없는데 표창을 받다니요? 시상식 날, 할머니는 철수 씨와 함께 정부 청사로 갔습니다. 화려한 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정희 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어요.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표창장을 받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할머니에게 철수 씨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해, 정희야. 고마워요, 여보.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딸 은경이와 아들 민호,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왔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얘들아. 식사를 하며 은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TV에서 자주 보여요. 자랑스러워요. 그래? 엄마도 신기해. 민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도 힘을 얻어요. 새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철수 씨가 민호의 사업을 지원해줬습니다. 민호는 작은 카페를 열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들 고마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할머니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자녀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와 철수 씨는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여보, 1년이 벌써 지났네요. 그러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나 봐요. 할머니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저기 별 보여요? 응, 보여. 40년 전에도 저 별들을 봤을 거예요. 당신을 그리워하면서요. 철수 씨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단 사무실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이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얼굴을 자세히 봤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6개월 전에 재단 도움을 받았어요.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었었죠. 아, 기억나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사장님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번 돈의 일부예요.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저한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두 할머니는 꼭 껴안았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철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도운 분이 다시 일어나셨대요. 기부까지 하시고요. 정말 좋은 일이네. 자랑스러워. 나도 뿌듯해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철수 씨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날이에요? 우리 만난 지 1년 됐잖아. 어머, 그랬구나.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 앉아. 철수 씨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직접 요리한 음식을 가져왔어요. 당신이 요리했어요? 응, 미국에서 혼자 살 때 배웠어. 할머니는 음식을 맛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다. 긴장했거든.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였어요. 식사 후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정식으로 결혼식 올릴까? 결혼식이요? 지금? 응, 40년 전에 제대로 못했잖아. 이번엔 성대하게 하고 싶어.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싶어. 그럼 해볼까요? 좋아. 철수 씨는 기뻐하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한 달 후 박정희 할머니와 이철수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할머니는 하얀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곱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젊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딸 은경이가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완벽해요. 찰스 씨도 멋진 한복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칠순이 넘었지만 행복한 신혼부부처럼 보였어요. 식장에는 3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습니다. 재단 관계자들, 친구들, 그리고 언론까지 왔어요.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철수 씨가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했어요. 주례는 재단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오늘 두 분의 결혼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다시 맺어진 인연입니다. 주례사가 계속됐습니다. 두 분은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럼 키스하세요! 찰수 씨는 할머니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식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피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감동적이에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하객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딸 은경이가 무대에 올라 축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담긴 노래였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은경이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눈물을 닦았어요. 아들 민호도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갔어요. 파리, 로마, 런던을 돌아다니며 40년 동안 못 누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정희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는 철수 씨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파리 거리는 로맨틱했어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사진 진짜 잘 나왔다. 그러게,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야겠어. 2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너무 좋았어. 할머니는 여행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어요. 다음 날 재단 사무실로 출근한 할머니를 직원들이 환영했습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여러분.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단 일, 강연, 봉사활동으로 바빴어요. 어느 봄날 할머니와 철수 씨는 한강 다리를 찾았습니다. 1년 전 운명적으로 만났던 그곳이었어요. 여보, 여기서 당신을 처음 봤죠? 그날 생각나.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알아. 내가 딱 그때 나타난 게 기적이야. 맞아요. 기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철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나도 너 덕분에 행복해졌어.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겠죠? 당연하지. 100살까지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강 위로 햇빛이 반짝였어요. 두 사람은 다리를 건너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재단도 더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함께하자. 손주들도 자주 보고 싶고요. 매주 볼 수 있어. 우리 집 넓잖아.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젊은 시절 사진과 최근 결혼식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40년 전 우리 모습이랑 지금 모습 비교해봐. 주름은 많아졌지만 눈빛은 똑같네. 두 사람은 웃으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행복해. 나도요, 여보. 철수 씨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철수 씨를 꼭 안았어요. 우리 평생 함께 있자. 네, 평생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벽에 비쳤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된 행복. 박정희 할머니와 이철수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남은 여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TV를 봤어요. 주말에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단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 씨의 따뜻한 눈빛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죠. 40년의 이별을 극복한 사랑.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